오늘 중앙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자들이 보통 이 기사감이 될 만한 내용과 또 사적인 이런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본 정보 이런 부분은 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글은 왜 그럴까라는 배경을 갖다가 탐지하는 차원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사로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문 정권이 왜 저래 북한에 매달릴까? 또 임종석은 어쨌건 비서실장을 오기 전에 북한의 저작권을 받아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채권 추심을 해주는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비서관 하나도 같이 있었죠. 지금 비서관 한 명도 임종석 재단에.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하면서 실세 비서실장이라고 장안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문희상과 투닥투닥 북한 가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고 또 손학규를 집요하게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집요하게 북한에 매달리는 걸까? 이 부분 국회하고 야당하고 싸우면서까지요. 그 스토킹에 가깝다 이러는데, 최근에 보면 이해찬이 지금 전방위로 전국을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70대라고 생각하는데, 이해찬의 나이가 66세입니다. 아마 우리 나이로 66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충분히 대통령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지금 단지 그냥 당대표로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좀 안 믿습니다. 솔직히 이해찬이 지난 2007년에 11년 전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밀어서 당 이 대선 후보로 하려 했는데 당이 해체되고 다시 모이고 하면서 잘 안 되고 정동영이 됐지요. 자, 이 사람 7선입니다. 관악에서 5번 했고 세종에 가서 2번 했고 자기 입으로 선거 한 번도 안 떨어졌답니다. 교육부 장관 했고 서울시 정무부 시장 했고 총리까지 했습니다. 당 대표를 이번에 2번째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선수나 경력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갔지요. 자, 똑똑하고 정책 기획통이다라고 소문나 있는데 성격이 좀 거칠다. 근데 며칠 전에 한 신문에 보면 이해찬이 요즘은 사람이 유순해졌다. 옛날에는 기자가 밤에 가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 안 잡고 왜 왔냐? 가라.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정치인은 들어오면 그래도 말상대는 좀 해주는데.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자기 핸드폰은 발신자 이 없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의원들이 늦게 받는 일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찬이 요즘 변했다.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같고,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구미에서 회의도 했고, 한때는 동지다가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간 김병준을 만나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하고, 그리고 복도에 서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서서 하냐? 저기 앉아서 따로 날 잡아서 하자고 까칠하게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대요. 그럼 왜 이러냐? 이해찬도 제가 볼 때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남 만들어 주겠다고 나이 66밖에 안 된대. 66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임종석도 지금 자기에 대한 꿈이 있겠죠. 문재인이 어떻게가 대통령 됐습니까? 노무현이 문재인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수석을 2번 시키고 특보 시켰다가 그 다음에 비서실장 시켰어. 그 경력으로 국회의원 한 번 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대선 후보 되는 2012년에 첫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도 2번 하고 지금 자기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은 지금 대권 꿈을 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 대권 꿈을 꾸고 있는 2사람이 한 명은 이해찬, 한 명은 임종석. 이 둘이 지금
충돌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안희정,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뒤로 이렇게 되고 김경수 어쩌고 하지만 김경수가 무슨 대권까지 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드루킹 건으로도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해찬이 전국을 돌면서 선물 보따리를 뿌리고 토지 공개념 같이 부동산 이런 부분에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개발 기대감에 지역이 들썩이는 이해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당은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세금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경남도청에 가서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에 좋은 성과를 냈다. 정부가 9.7% 증가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고 R&D 예산도 증가시켰다. 그래서 경남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할 때 R&D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서부 경남의 KTX 조기 착공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서부 경남 KTX가 김경수 공약 1호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북항 재개발을 서두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찬이 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최근에 달라진 모습, 까칠함이 대명사였어요. 까칠, 신경질, 성격 급하다, 그리고 뭐 종종 성질을 내 가지고 사고친 경력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 머리는 좋고 조직도 있고 힘도 있는데 대중성만 갖추면 내가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 다음에 인맥 있냐 이거고, 임종석 입장에서 봤을 때 숱한 라이벌들을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까지 왔는데 이제 갑자기 대표 돼 가지고 저러냐. 저래서 제가 대표 안 되기를 바래서 참 딴 사람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결국 저리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재인은 사석에서 이해찬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해찬이 당 대표로 나서는 것을 껄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총리 시절 툭 하면 버럭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총리할 때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해찬 이 두 사람이 어찌 될까?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부담만 줄 거다라고 김진표가 청와대에서 민다는 소문들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이해찬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초에는 한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총리를 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 실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문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뭐 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알로 보고 있다. 경상도 말로 했을 때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해서 2016년에 총선 치를 때 잠시 당대표 맡겼을 때 결론적으로 이해찬이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찬에 가까운 사람은 미리 공천을 안 준다고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명예로운 은퇴라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할 건데 전화 한 통 없이 공천에서 배제했다. 그래서 열받아서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온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뭐 그때 이 문재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에게 좀 해주라 했다 하지만은 저는 전자가 사실이고 후자는 뻥이라고 봅니다. 정치판이 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문재인의 감정이 좋지 않다. 자서전에서 심리학에서 나 같은 유행을 과업 중심의 인간으로 분류한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필요한가 하는 틀로 상황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가 취임 1승으로 문정부 성공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총선 불출마 카드도 던졌지만은 자기 욕심이 없는 것처럼 했지만
욕심이 없는 척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이 잘 돌아가서 문재인 지지율이 높으면 모를까. 지지율이 매주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앞으로 20개월 뒤에 총선 때는 문재인 지지율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누가 주인이 될 거냐? 그때도 지금 이해찬 문재인 관계가 문정부의 성공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부터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답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문재인이 임종석과 둘이 업무가 끝난 뒤에 밥을 같이 먹고 가끔 술도 하고 이런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은 지금 누구한테 기울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임종석한테 기울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종석이 북한 가자 하니 문희상이하고 김병준, 손학규가 다 거부한 부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벌어졌던 일을 중앙일보 아까 제일 처음에 칼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6일 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이렇게 오찬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힘주어서 강조한 키워드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평양 3차 정상회담에 같이 가지요. 두 번째는 가기 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래주면 평양에서 내가 협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 하려고 모처럼 반미긴 거예요. 원래 밥 잘 안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오찬이 끝난 뒤에 대화 내용을 정리한다고 5개 당의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이 안 가고 옆에 있으니까 가라 했다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니까. 가라 했는데도 자리를 지키면서 비준해주라. 북한 가자 말만 대표이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해요. 며칠 뒤 5개 당 원내대표 중에 빅3인 민주당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바른미래 이렇게 서있어 만났는데 김성태가 입을 열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대통령 수행단 인양 따라갈 일인가 부적절하다니 김관영도 동조해서 결국은 홍영표만 찬성해서 2대1로 안 가는 걸로 부결돼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집요하게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다음 날 홍영표를 시켜 김성태, 김관영에게 가자고 요구를 했고 김성태가 단박에 거절하고 김관영도 어렵다 하니까 특히 김관영은 전날 이 바른미래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을 제안한다 했다가 당내에서 혼쭐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청와대가 원내대표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표들, 이제 새로 선출된 대표들한테 타켓을 맞춰서 김병준, 손학규 둘을 데려가려고 정조준을 했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희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북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또 패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종석이가 직접 청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야당 대표를 뭘로 하느냐는 말이 손학규, 김병준한테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서열상 아래인 원내대표들한테는 대통령과 그 다음에 여당 원내대표가 2번이나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희상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냐.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청와대가 아군으로 여긴 문희상 의장부터 방북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방북을 청한 청와대 관계자에게 아마 한병도 정무수석이 했겠죠. 국회의장이 대통령 따라 북한 가기는 좀 그렇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와대는 막무가내로 문희상이 두 의장을 만나 입장을 조율하기 전인 10일 낮에 임종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격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의장단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 정상회담에 공개 초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개강했고 문희상도 화가 나서 이렇게 제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문희상은 오전에 자신을 찾은 여야 원내대표들한테 국회의장단과 당대표들이 대통령을 따라서 북한 가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 이거 어쩌냐. 청와대가 이렇게 밀어붙이니 곤란하다. 대통령이 자꾸 집착하니 어떻게 해야 되냐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당이었는데 임종석이 낮에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자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이제는 이 핑계로 문 의장과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둘이가 그냥 일사천리로 안 간다고 끝내버렸고,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의 주성용이는 그래도 좀 가고 싶었대요. 국회 부의장 바른미래당 케이스로 된. 그랬는데 이 문희상이가 더 화가 났으니 주성용이가 간다 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등을 돌리니 자기도 안 간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갈 마음이 없었던 문희상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이 부분이었고, 자, 그래서 두 부의장이 거절하는데 의장이 어떻게 가겠냐, 요 핑계로 또 안 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서 그만해야 될 건데 재차 승부수를 던져서 그 다음날 또 한병도를 야당 지도부한테 보내서 동반 반북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 게 뻔한 한국당엔 신용만 하고 손학규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자, 손학규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북한 가서 뭘 하는지 설명도 없고 정보 공유도 안 하면서 가주시죠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왜 이렇게 스토커가 돼버렸느냐, 이 부분에는 김정은이가 한국 측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좀 하고 오라, 내지 야당 동반 방북을 강력하게 요청한 때문이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했겠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노무현이 방북을 해서 지난 2007년 10월 4일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유야무야 돼 버리니까 이제 올라오기 전에 야당까지 다 동원해서 도장 찍고 또 야당이 직접 올라와서 다 따라 올라와서 자기 앞에서 북한하고 관계 부분에서 도장 찍은 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해주기를 바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통전부의 건의를 받아서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올 때 받아오시오 하고 야당도 방북을 이렇게 같이 해서 정권 바뀌도 당신들도 지켜라 이러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뭔 할 말이 있으면 야당한테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사정해도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의 그런 사연이 있으니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문재인은 왜 저렇게 김정은에게 끌려다니게 되었느냐?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성격이요,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뭐 하면서 별별 말들을 했지만은 문재인도 박근혜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구 헛날 청와대에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비 맞추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임종석이 차단을 해서 거의 독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주일 아파 누웠을 때 어떻습니까? 주치의를 임종석이 만나서 쉬어야 된다 해서 쉬어야 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좀 이상했지요. 그래서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둘이 흑원날 이야기하면서 북한 문제에서는 오히려 임종석의 의지나 역할이 훨씬 더 문재인에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이 한 축이고 지금 이해찬이 다른 한 축으로 당을 장악했는데요. 대중성으로 봐서는 이해찬이 대중성이 없다 하더라도 두 번이나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가 될 정도로 나름대로 대중성을 가졌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 임종석, 문재인은 청와대라는 부분 속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고립되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지지율까지 내려가게 되면 앞으로 한 10%만 더 내려가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만 더 내려가면 적어도 공식으로 발표하는 지지율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실질적인 지지율은 그 정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만 더 내려가면 아마 당이 청와대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임종석으로는 앞으로 한 4, 5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된다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종석과 이해찬의 대결 구도가 대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계속 헛발질을 더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결국 임종석, 이해찬 둘 중에서 누가 이길 거냐. 그 둘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해찬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임종석, 문재인보다는 대중성이 낮지요. 이해찬이 대중성이 없다고 해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막 다니면서 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그들 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문재인의 청와대가 MB나 박근혜의 청와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고립되고 무너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목을 메고 방북하자고 하고 비준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무적인 감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도 몰라요. 한국 대통령의 불행이 뭔가 하면요.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권력을 손에 다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권력을 손에 다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신적 장애가 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신하면서 결국은 고립을 여권 내부에서 더 자초해버리는 일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안 그러면 오만이 하늘을 찔러서요. 설득해서 동의를 구해야 될 쉬운 문제를 밀어붙이다가 깨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자, 문재인도 최고 권력의 함정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임종석은 부질없는 꿈을 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